군인이 강해야 진짜 강한 나라다. 세계를 경악하게 한 우리 군의 실전 사례부터 대한민국 최강희 전력까지 많은 분의 요청으로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말은 아프간 군대 파병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이 우리의 한국 군대를 비하하며 자신들의 군대가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현재 아프간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 그 자체입니다. 승자 없는 전투가 매일 벌어지며 수많은 인명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하루 전에는 저항군이 점령하고 있던 수도와 마을들이 다음 날에는 탈레반에 넘어갔다가 반나절 되면 저항군이 점령하는 등 하루는커녕 1시간 뒤에 전황조차 예측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 단일한 지휘 체계를 따르는 일관된 조직이 아니기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또한 여러 군벌과 부족의 연합체이다 보니 피하 식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양측 모두 산악에 의존한 게릴라 전투를 장기로 삼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불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400명의 아프간인이 수송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24일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일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날인 23일 대만 언론에서 한국 수송기 2대가 대만을 경유해 태국, 홍콩으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으므로 이미 작전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한국인을 위한 병원, 대사관, 직업훈련 등에서 수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주로 의사와 간호사, IT 전문가, 통역사 등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탈레반의 제1숙청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생명은 몹시 위태롭습니다. 판지 시르즈를 제외한 아프간 전역을 장악한 탈레반이 미국 또는 그 동맹에 동조했던 이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지 않으면 모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이 이들을 구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등 상관없는 난민이라면 몰라도 우리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저버린다면 그 어떤 외국인도 한국을 위해 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이 파병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는데요. 그중 일본 자위대의 아프간 파병설이 퍼져나가자 그 수준 낮은 자위대도 하는 일을 우리 군이 왜 못하겠냐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프간의 우리 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차이나는 전투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란한 전황으로 인해 탈레반 상층부가 하급 부대에 대한 통제를 잃으면서 공항 인근에서 총격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군대가 없습니다. 미군이 끊임없이 증언되고 있으나 아프간에 다시 개입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공항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각지에 자국민이 있는 서방 각국은 자국 병력을 긴급 파병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병력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일례로 영국은 아프간 남부에 고립된 20여 명의 SAS 특수부대원을 구출하기 위해 활주로도 없는 야지에 C-130 수송기를 이착륙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작전은 구조대를 보낼 역량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철수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에서조차 재파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의 구조작전을 위한 자위대 파병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를 갖지 못하며 당연히 군대가 없으니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는 족쇄가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 파병을 원하는 일본조차 아프간 파병만큼은 꺼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프간이 답이 없는 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련의 사례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소련은 1980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진 아프간 전쟁에서 현재 저항군의 거점인 판지시르 계곡을 9차례나 공격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공격 헬기, 수백 대의 장갑 차량에 심지어 폭격기까지 동원해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애꿎은 병사들과 장비만 잃었는데요. 심지어 장비를 빼앗기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처럼 미국과 세계 최강을 다투는 나라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일본이라고 무슨 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은 괜히 파병했다가 피를 볼까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 원조에 지난 20년간 8조를 사용한 일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2조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오시노 부대를 파병해 아프간 안정화 작전에 참가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프간을 마냥 두려워하는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일본과는 작전 능력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자위대는 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군대입니다. 수척의 최첨단 이지스함과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잠수함을 가진 해양 강국을 지키는 무력 집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송기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항공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분단 이후 70년간 수백 차례 국지전을 겪은 한국 육군에 비한다면 일본 육상 자위대는 장비로 보나 훈련도로 보나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에 대한 반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자원 모집으로 모집되어 수년간 훈련받은 데다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쓰는 자위대의 전투력이 한국군에 뒤질 리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본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10년을 훈련받은 자위관이 1년도 군대를 다니지 않는 한국 병사를 몇 명이고 제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한 유튜버가 자위대와 한국군을 비교한 영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일본 우익들은 탈영 비중을 생각하면 일본군이 오히려 수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개변을 댓글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실 모병제는 한계가 많습니다. 입대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군대 자체의 수준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우가 좋기로 유명한 미군조차 지원자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일본 자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본의 육상자위대원은 사회적으로 실패한 이들이 가는 인생 막장으로 여겨지는데요. 자위대에 지원한 대다수가 은둔형 외톨이나 범죄자 등 사회 평균보다 훨씬 못한 이들입니다. 당연히 훈련 수준이나 업무 능력 역시 아주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6년 5월에 있었던 실탄훈련 사건입니다. 30명의 자위대원이 둘로 나뉘어 교전하는 훈련에서 훈련용 탄이 아니라 실탄이 사용된 충격적인 일인데요. 한마디로 훈련이 시작될 때까지 그 누구도 공포탄과 실탄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건 그 결과인데 우리 국군이었다면 실탄과 공포탄을 구분 못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 실탄이 사용됐다면 여럿이 부상을 당했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위대는 고작 2명만이 약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30명이 사격을 쏟아부어 고작 2명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한국군의 장병들은 우수합니다. 징병제에서는 능력이 부족한 이들만큼이나 우수한 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고학력의 병사들이나 건장한 체격의 인원이 꾸준히 충원되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징병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에서는 대대원 중 한 사람 이상은 명문대 출신이나 다국어 능력자를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평균적인 교육 수준 역시 자위대보다 높습니다. 장비 차이도 큽니다. 보병용 장비부터 기갑 차량까지 격차가 엄청난데요. 특히 보병에 발휘되는 장갑차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의 장갑차의 주력은 73식 장갑차와 89식 장갑 전투차입니다. 그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73식은 중기관총 외에 무장이 없는 장갑 수송차 APC인데요. 총 2,500대 이상 생산된 국산 APC인 K2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닥다리 장비입니다. 89식 전투장갑차 역시 시대에 뒤떨어지는 9식 장비입니다. 개발될 당시에는 준수한 성능의 보병 전투차였으나 현대전장에 쓰이기에는 장갑도 부족하고 화력도 부족한 2성급 장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7기동 군단의 장갑차 전력은 비교하는 것이 미안해질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국군의 주력 장갑차는 2009년 초도 양산이 시작된 K21 보병 전투차입니다. 2세대 주력 전체에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40mm 기관포와 현대전에 걸맞은 각종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K21 보병 전투차는 2021년 현재도 최일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우리 군은 심지어 레드백 사용으로 개조한 K21 100대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를 양면에 두고 산악지대가 펼쳐진 아프간에서 이동 중 보병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둘 중 누가 더 실전에서 잘 싸울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보병 장비에서도 격차가 심합니다. 일본군의 주력 소총은 89식 소총인데요. 부품이 복잡하고 많을 뿐더러 비싼 주제의 신뢰성은 바닥을 깁니다. 보병을 지원할 장비 역시 부실한데요. 반면 한국군의 보병 장비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곧 실전 배치를 앞둔 K-14 저격총과 K-15 기관총은 물론 보병을 지원할 박격포까지 신형으로 배치 중입니다. 신형 81mm 박격포는 기존 81mm에 비해 무게가 20%나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사거리와 발사 속도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특히 발사 속도가 무려 2배나 빨라졌습니다. 디지털 관측 장비를 박격포와 결합해 관측과 조준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GPS 진북 감지 장비, 전자나침반 등이 탑재된 FCS가 장착되어 비숙련자 역시 3분 이내에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형탄을 사용해 훨씬 막강한 위력을 낼 수도 있는데요. 아프간 같은 고산지대에서 박격포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원하기입니다. 곡사포의 경우 각을 최대로 올려도 산 건너편을 공격할 수 없고 헬기나 전투기 역시 좁은 협곡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는 1965년 첫 실전 배치를 시작한 81mm L-16 박격포를 대체할 장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투 경험 역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악지대에서의 작전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펼쳐졌던 대부분의 전투는 산악에서 벌어진 고지전이었으며 남북이 대치하는 곳은 아프간과 맞먹는 산악지대입니다. 게릴라 소탕 경험도 엄청난데요. 우리 군은 베트남전 간첩토벌 등 여러 국지전을 경험하며 나름의 전운을 축적해왔습니다.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서 수년간 실전으로 단련된 미군에 비하면 부족할지라도 일본의 자위대에 비교당할 레벨은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금 한국군의 실력으로는 전자권을 넘겨주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 여러 언론에서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오히려 에이브람스 장군의 발언을 듣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 중 한국이 2028년이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할 것이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자권이 환수된다면 대한민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한 지 78년 만에 전자권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군사작전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는 명백한 증거인데요. 특히 대한민국을 지휘권도 없는 반쪽짜리 국가라며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던 일본의 경우 이제 한국 역시 일본처럼 병립형 연합군을 구축할 것이라는 사실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병립형 지휘체계를 완성하면 족쇄가 풀린 한국을 상대로 승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이 지휘권을 발휘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과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오게 된 주장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작전을 지휘할 준비가 돼 있고 한미동맹도 계속해서 굳건해질 예정입니다. 최신형 전투기 도입과 개발을 통해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일본의 미사일을 완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어 진정한 자주국방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인 한국에게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군은 어떤 정권이나 정부에 관계없이 꾸준히 국방력을 성장시켰고 우리 국방산업 역시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국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 전시작전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 발언도 한국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주국방이 머지않았다는 평가이자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군사적 동맹으로서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 매체 VOA와의 대담에서 핵심 요소는 군사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전자권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지휘관 역량을 증명함과 동시에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확대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군이
스스로 작전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군이 부족한 요소를 2028년 정도면 완전히 충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는 그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이 개발 및 육성하고 있는 전력 중 상당수가 바로 2028년이기 때문입니다. 2028년이면 대한민국 육군이 LSM과 천궁2, 한국형 아이언돔 등 탄도탄 방어가 가능한 다층 방어망이 완비되며 해군은 탄도탄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FFX-3, FFX-4 세종대왕급 배치2의 전력화를 마무리하고 차기 중구축함 KDDX까지 배치됩니다. 또 미사일 탐지를 위해서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4기가 완전히 배치되는데요. 최근 도입된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의 경우 탐지 거리와 탐지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블럭 C형으로 지난 6월 부산으로 입고되어 12월 7일 해운대 장산에 배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인 해운대에 배치됐기에 북한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데요. 군은 이 그린파인 레이더와 더불어 스파이원디 이지스 레이더를 장비한 6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E737 피사이 BMD 기능을 탑재한 호위함과 구축함들로 2028년까지 완벽한 탄도탄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후 날아올 적의 탄도탄은 KD3 배치2에 탑재될 SM3와 SM6, LSM, 천궁2 등으로 해결할 것인데요. 2021년 11월 15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SM3와 SM6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의 대탄도탄 요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즉 2028년이면 한국은 미사일의 탐지부터 요격까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벽히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략 타격 능력 역시 크게 강화됩니다. 사거리 600km 천령 공대지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는 120대의 KF-21 보람의 블록2가 본격 양산되며 현무포, SLBM, 극초음속 무기 등이 전력화되면서 전략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데요.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인 천령 미사일은 600km 거리를 날아갈 수 있으며 GPS로 보정된 관성항법 유도 장치를 통해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 콘크리트 건물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천령이 끝이 아닌 더 획기적인 전력 확대 방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추가된 무장통합으로 보람의 전투력은 더 강해질 것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쯤이면 F-15K, KF-16의 최신 사양 개량도 마무리되는데요. 특히 F-15의 경우 이번 아덱스 전시에서 F-15K용의 APG-82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로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기계식 레이더처럼 회전할 필요가 없어 내구성이 좋은 데다가 연산 능력도 몇 배는 향상되는데요. 또 적외선 추적 장치인 리전 IRST 포드를 탑재해 레이더를 이용하지 않아도 무장의 유도가 가능해졌고 적의 RWR 장비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F-15K의 전자전 장비 체계인 DWS도 업그레이드된 EPAWSS를 탑재해 5세대급 전투기에 필적하는 전자전 능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F-15K는 대한민국의 항공 타격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국산, 외산 무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꽉꽉 채워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미, 중, 러 3대 군사 강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과거 자주국방이 필요한 모든 무기를 조달하던 나라조차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자주국방 요건을 맞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 상승세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방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자주국방을 달성하고 전자권을 반환받으면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언론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매우 큽니다. 이를 반박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또 다른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좋은 예시인데요. 나토 역시 우리나라처럼 모든 가입국이 미국의 지휘를 받는 통합형 지휘체계로 구성되지만 개별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사동맹으로서 나토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을 위협하는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중 대표격이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두 나라는 서방권 국가들에게 아주 명백한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중국과 북한이라는 분명한 적이 있으므로 우리가 전자권을 받았다고 미국과의 동맹이 해체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미군 주도의 지휘체계가 한국 주도로 변경되면서 미국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들이 과거 베트남전을 치르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던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미군이 지휘권을 잃으면 한국에서 떠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그리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는 당장 일본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한미동맹과 달리 미국과 일본의 미일동맹은 병립형 지휘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본과 미국이 각기 군대를 지휘하되 연합사령부를 통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병립형 지휘를 한다고 미일동맹이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큰 위협이 등장하면서 미국이 과거와 달리 아시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중국이 미국에 완전히 굴복하거나 중국의 독재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고 문제가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전작권 반환으로 피해를 볼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을 한 차원 더 높은 동맹으로 여겼습니다.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넘기고 수동적으로 지휘받는 한미동맹보다 미일이 대등한 상황에서 상호협력으로 일궈나가는 미일동맹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에서 미국은 일본을 최우선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전작권을 진 채로 일본처럼 병립형 연합사령부를 구축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이런 억지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작전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미국이 힘 좀 써줄 것이라 기대하던 한국의 위협에 노출됐다며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가 일본전략연구소에 올린 한국의 군사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국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글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국방력 증가세가 자기 방어를 위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북한을 경계하려는데 3,000톤급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한국이 일본을 노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이 일본과의 군비 경쟁에 몰두하기보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한국의 군사력을 보며 한국이 과거 일로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워 지레겁에 질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에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직접 전작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작권 이양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받아들여졌고 우리 국군은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밥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후진국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끈질긴 집요함으로 제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9일 국내 언론 매체에 UAE가 T-50 고등훈련기를 60대 구매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얼마 전 사상 최고의 방산 수출 기록이라 떠들썩했던 천공투의 4조 원을 넘는 역대 최대급 방산 수출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UAE가 T-50 고등훈련기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와 군사적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UAE는 우리나라와 군사적 교류가 많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특히 한국의 특전사들로 구성된 아크부대가 UAE에서 군사훈련 협력 임무를 수행 중이기도 할 정도로 군사적 교류는 매우 긴밀한데요. 지난 2008년 UAE는 훈련기 도입 사업이 무산된 이후 자국의 노후화된 전투기가 운영 수명의 한계에 달해 T-50의 구매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입될 T-50의 사양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UAE가 구입하는 기체는 적어도 F-50 수준의 T-50이 수출될 것인데요. 이런 사례는 이전에 수출된 이라크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T-50 IQ를 도입하면서 무장창까지 탑재한 이름만 T-50인 F-50 24대를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사후 지원을 위한 종합계약을 카이와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이름만 T-50인 F-50을 도입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사실상 훈련기가 아니라 전술기를 도입해간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 이런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면 F-50이 더 이상 수출되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로 F-50에 달린 공대공 무장이 구닥다리 AIM-9 사이드와인더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꼴랑 사거리 35km짜리 사이드와인더로는 현대전에서 제대로 된 공중전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체 성능이 좋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판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현대전은 무장체계와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탑재됐느냐에
따라 전투기 성능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야기도 이제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FA-50의 블록식 개량이 본격화되면서 공대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우선 블록식 개량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타겟팅 포드는 지상 공격기가 표적을 식별하고 정밀 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인데요. 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탑재를 통해 FA-50은 이전보다 훨씬 강한 전투력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 탑재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에 따라 FA-50 블록 10은 개전 초기 대하력전과 항공 차단 작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KPD-350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 합작 기업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만든 미사일로 500km의 사거리를 갖는 세계 최정상급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적주의 핵심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인데요. 반면 FA-50에 탑재되는 미사일은 타우러스의 개량형인 KPD-350K2입니다. 이 미사일은 무려 600km까지 사거리가 증가한 미사일인데요. 이로 인해 FA-50은 로우급 전투기임에도 미들급 전투기인 KF-21과 함께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FA-50이 앞으로도 더 놀라운 성능 개량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FA-50 블록 20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FA-50 블록 20에서는 공대공 무장의 강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상되는 장착 무장으로는 미국제 AIM-120 암람, AIM-260,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가능해집니다. 현대전장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 탑재를 통해 가시거리 밖에서도 공대공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FA-50의 수출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되면서 한국의 FA-50은 더 높은 판매고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었던 대화력전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전개하고 타격할 수 있는 대화력전 전력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블록 20으로 개량된 FA-50이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자마자 전투기를 활용해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모든 전투기를 동원해도 중국과 북한의 포병과 미사일을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냉전 시기부터 공산권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포병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과거 공산권 국가를 이끌던 소련의 영향으로 이를 추종해서 다양한 국경의 대포를 운영했는데 특히 중국과 북한도 포병 전력을 대량 양산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8,600문의 견인포와 자주포, 5,500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나 중국이 사용하는 작전급 포병 전력이나 미사일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신속하게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격기가 제격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에 딱 맞는 무기가 하늘에서 발사 가능한 발사 플랫폼인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노후화가 심각한 F4와 F5로 인해 대화력전 전력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FA-50이 이번 블록 10과 블록 20으로 개량 진행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전력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능 개량된 FA-50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로 FA-50은 서울 상공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 전역과 산둥반도의 옌타이시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당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끝장낼 수 있는 억지 무기의 기본 요건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력으로 전투기의 무장과 생산, 개량을 전부 독자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갑질이 심해도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판매하더라도 기술 이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가 탑재된 전투기에서는 더 엄격한 기술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장비를 함부로 개봉하지 못하도록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아예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을 용접해서 막아놓는 등 자신들의 기술 유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2011년에는 F-15K 전투기에 탑재된 타이거 아이의 봉인을 뜯었다는 의혹으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기술 유출에 대해 엄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전투기 무장 분야에서는 더욱 심합니다. 모든 전투기에는 무장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무장 정보가
정보가 들어간 소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산 전투기에 우리나라가 개발한 무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한국산 무기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F-35에 한국산 천령 미사일을 탑재할 때에는 미국의 천령의 소스 코드를 제출해야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즉, 이 말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들의 모든 상세 지원을 미국의 속속들이 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제약을 걸어 일방적으로 갑질을 당연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 무장을 탑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각종 국산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미제 장비의 도움 없이도 독자 작전이 가능한 자주 강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KF-21 보라매 개발, 천령 미사일, 독자 엔진 개발 등 모든 계통에서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기술력이 풍부하더라도 곧바로 세계 최강 미국산 무기들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개발에 매진한다면 미국산 무기와의 격차는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F-50도 순수 국산 전투기는 아닙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과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체인데요. 그러나 앞에 언급한 갑질을 당하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의 의지로 개량할 수 있는 기체임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번 개량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KF-21 보라매 개발에 우리의 축적된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지금은 다소 부족하겠지만 다가오는 2026년에는 미국의 갑질에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F-50 개량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한 요새가 됐습니다. 일명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서울에 위치한 엄청난 수의 빌딩들 때문인데요. 현재 일반적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배합해서 건설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조합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두 자재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 건물의 성능을 몇 배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강점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이 열압력탄을 사용해 맹폭 중인 마리우폴의 시가지는 아직도 굳건히 선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키우 쇼핑센터처럼 탄약이 잔뜩 쌓여있는 채로 미사일 폭격을 당했음에도 골조가 그대로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어지간한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건물을 파괴하더라도 적들은 큰 문제에 맞닥뜨리는데요. 바로 파괴된 건물의 잔해물이 도로를 차단해 이동을 제한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건물로 인해 부대의 진격이 지연되면 이때를 틈타 인접 건물에 주둔 중인 국군의 거센 반격에 의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군의 저항은 지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에 깔린 그물망 같은 지하철을 통해 지하에서 기습을 감행하면 침략군은 그야말로 어디서 맞았는지도 모른 채 눈뜬 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습 헬기를 이용한 공중 강습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서울 곳곳에 방공자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야산과 건물에 숨어있는 방공자산에 의해 적의 헬리콥터는 상륙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격파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노리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을 지키는 북부정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크기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부정부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미국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16일 미국 국방성은 중국군의 동향을 조사한 중국군사 안보발전태세 2018 연례보고서를 미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에서 위기사항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인민해방군이 다양한 작전을 벌이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군도 이에 동참해 육군 교육사령부 주관으로 2020년 3월부터 8개월간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위협은 북한군이 아닌 중국 북부정부로 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성의 보고를 통해 북부정부의 구체적인 전력 또한 공개됐는데요. 보고서는 북부정부를 담당하는 78, 79, 80 집단군의 병력은 약 17만 명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무기 편제 현대화도 상당수 진행됐는데요. 과거 2018년 기준 북부정부의 지상군은 79집단군이 기계화 집단군으로 주력 병력이었고
있었고 나머지 10단군은 차량 앞 보병으로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편을 통해 전부 합성여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편제를 따라한 것인데요. 일명 스트라이크 부대로 불렸던 미군의 여단 전투단 편제와 유사한 개념의 중국 합성여단은 4개 전투대대와 1개 포병대대, 기타 지원 배속 부대로 구성된 여단인데요. 부대 편제와 용도에 따라 중형여단과 중형여단, 경형여단으로 나뉩니다. 이 중 중형여단들의 편제는 우리 군의 군단 예하 기갑여단의 편제와 다소 유사한데요. 그런 중형여단만 무려 14개 여단이 북한 접경 지역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지원하는 병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민해방군 소속 북해함대가 북부정구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공군 2개 기지, 해군 6전대 2개 여단 등이 북부정구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부정구 하나만으로도 어지간한 국가의 전투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는 북한보다 중국의 북부정구가 한반도를 충분히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세력이라고 할 만한데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인민해방군과 북한군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서울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와 기반 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약 950만 명이고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만 점령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장악해 한반도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 북부정구가 서울을 점령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의지를 통과해 휴전선 인근까지 진격하는 것은 쉽지만 휴전선부터는 국군이 구축한 방어선의 돌파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또 인민해방군이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경로는 불과 4개에 불과합니다. 파주의 1번 국도, 연천에서 의정부로 이어지는 3번 국도, 철원에서 뻗어나오는 43번, 47번 국도인데요. 이 도로 모두 서울로 바로 이어져 가장 최단 시간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는 우리 국군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설할 때 지형지물을 이용해 도로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도로들이 일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어 편해 보이지만 주변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이루어져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이용해 국군은 주요 목지점마다 대전차 장애물을 대량으로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도로를 지나다 보면 유독 특이하게 좁은 도로와 이상하게 생긴 장애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적전차의 기동을 막기 위한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들은 비상시가 되면 폭약을 이용해 폭파시켜 도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민해방군은 기동이 차단되어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회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회 지점에는 동일한 대전차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고 험지 기동은 산세가 심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정체된 지점에 한국의 포병과 공군 전력의 압박을 통해 대량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령 대전차 장애물을 돌파해서 계속 진격하더라도 적들의 피해는 계속되는데요. 주요 도로는 전부 고향, 의정부, 포천과 같은 주요 도시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적성국 기갑 전력이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하더라도 콘크리트 요새인 서울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숲에 매복한 국군의 저항과 화력 지원으로 인해 북부정구는 서울 함락은커녕 서울 북부 지역에서 부대가 전멸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서울을 함락시킬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해 전술을 이용해 서울을 포위해서 몇 년간 봉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인구 95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에서 3분의 2의 시민이 대피한 상태이며 이 중 동원된 예비군 전력과 일부 시민들, 수도군단 1, 5 군단과 함께 서울을 사수하면 약 400만 명에 가까운 전력이 저항을 위해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위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최소 10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인민해방군 전체 병력인 약 380만 명이 나서더라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핵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만약 중국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서울에 핵을 투하한다면 이번 러시아의 제재를 훨씬 뛰어넘는 다국적군을 통한 중국 본토 공격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즉 핵은 중국의 선택사항조차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핵을 발사하더라도 예상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폭심지의 피해는 막심하겠지만 많은 빌딩 숲과 콘크리트 벽에 차단돼 지속해서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핵 한 방으로 한국의 전력을 와해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콘크리트 구조의 서울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서울을 평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수도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무기 체계가 발달한 현대전에서도 시가전은 여전히 공략이 어렵고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그로니즈 전투입니다. 1994년 제1차 체첸 전쟁 당시 러시아군은 인구 20만 명의 도시 그로즈니를 압도적인 장비를 앞세워 공략해 체첸을 20일 만에 함락시킬 것이라는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즈니에 입성한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로즈니 시내에 매복해 있던 체첸군이 일시적으로 기습해 말 그대로 러시아군의 기갑부대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큰 굴욕을 맛보게 되었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 아무리 장비가 우수하고 병력이 많더라도 시가전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지형적인 특성상 북한과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민해방군 북부정구의 강화는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우리는 수많은 외세에 저항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설령 중국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한 것처럼 적성국의 엄청난 전력차라도 우리 군과 국민들이 똘똘 뭉친다면 아무리 많은 인력이 밀고 내려와도 우리는 대한민국과 그 수도인 서울을 끈질기게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